뭐 얘기를 했으니까 위에 있는 이제 검은 비닐 얘기로 가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처음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는 비닐 작업을 봤죠. 그게 이제 그 생마르땡의 노숙인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색들의 비닐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닐을 카트에 올려서 이제 퍼포먼스 하는 걸 저하고 2008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여기 전시되고 있는 검은 비닐은 노숙자의 비닐은 아니지만 비닐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뭘까? 이 선생님은 왜 그 비닐에 주목을 하게 된 건가요? 아주 일상적인 어부제잖아요. 사실은 비닐이 뭐 코멘트를 달기 전에 늘 접하고 그런데 비닐이 오기까지는 그 전에 벌써 물병을 이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물병에서 어떠한 그 페트병 작품을 해서 얘기하시는 페트병이죠. 거죠? 예. 네. 한계에 도달하자 네. 대체로 찾은 게 비닐이거든요. 예. 그래서 페트병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네.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페트병은 저로서는 그 환경의 그런 오브젝트보다는 문화 충격에서 오는 산물이었어요. 저희들, 네, 그때가 제가 83년도에 이제 유학자 도부를 해서 네. 초기 작업부터 이제 페트병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물을 병에 담아서 사서 먹어야 되는 상황, 그만큼 뭐 물이 수질이 좋지 않다든지 오염도가 있다든지 일단 그게 참 충격적이었고요. 왜냐하면 네. 저희들은 수질이 항상 좋으니까 물을 사서 먹어야 될 일은 없었거든요. 네. 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다가온 것이 그 폐기물, 환경 문제. 이거를 무작정 물을 소비하는 거는 이해가 됐는데 그게 쓰레기 봉지에서 아주 한 7, 80%가 물병이 차지할 정도로 항상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단어 자체도 아직 없었을 때였거든요. 분명히 플라스틱은 환경에 나쁜 건 저희들이 알고는 있죠.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끌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사용했는데 이제 저거 훨씬 건너뛰어서 이 페트병이 제가 독일로 가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요? 독일에는 페트병을 내용물만 소비를 하지 그 포장지인 페트병은 생산지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독일에서는 그 환경적인 그 개념이 앞서 있었죠. 프랑스보다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서 굉장히 그 나라에 미안한 일인데 그러고 이제 페트병을 다루다 보니까 그 장작에서 아주 그 몇몇 작업은 했는데 더 이상 하다 보면은 약간의 그 마테리얼을 주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병도 없고 그리고 왠지 그 새로운 마테리얼이 항상 이렇게 끌렸었는데 네. 그때는 제가 이 그 비닐봉지가 처음 등장한 거는 가지고 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외부에서부터 나를 찾아오는 비닐로 넘어가기 전에 네. 선생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1987년 지금 여천시장에도 걸려있는 크게 프린트돼서 걸려있는 페트병을 태운 그 학교에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987년이라고 하는 상황은 사실 프랑스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는 완전히 뜨거운 사회 변혁이 매일매일 있었던 시간들이었고 선생님은 또 학교에서 그 학교의 커리큘럼이나 또는 미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학습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저항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페트병을 태운다고 하는 행위 그리고 사실 그걸 계속 태운다고 하는 것도 당혹스러울 만큼 도대체 왜 태운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함의하는 문맥은 어떤 의미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물론 페트병을 태우면 네. 제일 먼저 이제 독가스가 발생을 하죠. 가스가. 네. 가스를 학교에 피운 거죠, 제가. 근데 그 이전에 학교에다 독가스를 뿜어냈고. 네네. 그 이전에 그 페트병 그냥 일반 페트병이 제가 우연히 더운 물을 담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겨울에 그 날이 추워서 네네. 수도가 끊겼어요. 네네. 그래서 그 병에다가
친구가 뜨거운 물을 담아줘서 집에 가서 세수하라고 왔는데 병이 일그러진 거예요. 근데 이 일그러진 형태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한국인의 표상 같은 그런 사람의 찌그러진 형태로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게 제 처음 시발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우면서 그 형상을 계속 만들었죠. 그래서 보면은 위에 이제 주둥이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잘 하면은 인체 같아요. 네, 그런 인체 같은 오브제들을 구부리고 틀어지고 하는 이런 제들 수없이 만든 거죠. 그 전에 그 페트병 설치를 한 거 보면은 거기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시커먼 나무, 그 사실은 이런 나무거든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잘려진. 아니 가지치기 당한. 갈려지긴데 그 이전에 네. 주먹을 들고 싸우는데 이게 손 잘린 나무로 제가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손이 다 잘려서 이렇게 오그라드는 것이. 오그라드는 거죠. 네. 보시면은 보시면은 불구의 그런 느낌들이군요. 불구보다는 그 외부로부터 이렇게 잘려진, 그러니까 저희들이 80년대에 제가 국내에는 없었지만은 상당한 그런 분위기나 뭔가 그런 이렇게 데서 억압당하고 그런 데서 잘려나가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충격이 없지 않아 촉감 이런 게 있었겠군요. 있었죠. 네네. 예, 왜냐하면 그 작업 자체가 프랑스 사회적이라 이런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진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문화적 충격에서 시작이 됐지만 사실 지금 21세기 가장 큰 위기적 상황이 이 지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금 무기가 되어 있는 게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지구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만큼 커져 있는 상황인데 또 이번 전시의 이 작업은 또 그래서 또 어떤 측면에서 또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트병을 태웠던 87년적 상황과 71년의 상황과 2021년 대한공간 루프에서 이제 페트병은 다시 우리를 뭔가를 위기에서 구원하는 뗏목처럼 지금 저기에 와 있어요. 이 페트병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물론 그 소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냥 페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병이지만 의미 요소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어는 어떻게 변화한 건가요, 저것이? 일단은 저 매트 보트 카페트가 네. 제가 2020년에 프랑스에서 구상을 해서 이 작업을 작품, 그러니까 미술 작품을 설치를 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네. 이 작업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불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하다가 나의 매트, 가족을 위한 보트, 그리고 모두를 위한 나르는 용탄자 이렇게 이제 제목을 설정을 네. 해놓고 이 작업이 네.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그 코로나 시대에 너무 그 확진자 수도 심각을 하고 해서 병을 수집을 하려면 아주 쉽게 했겠지만 지금도 뭐랄까 그런 그 재활용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다 작정 버리거든요. 너무 위험해서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대한공간 루프에서 개인전을 초대받고 나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든 해내야 되겠다 이러고 네. 온 거죠. 저희들이 그 속해 있는 사회적 사회에 따라서 이 작품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매트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구원하는 걸로 이렇게 보셨는데 제가 사는 그 파리 인근 지역에서는 그 지중해 주변으로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수많은 그 난민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비닐봉지 작업에 대해서 난민에 대한 지중해 난민의 추모적인 그런 작업이 있지만 지금 이 아래층에 있는 이 매트는 그런 상황적 시츄에이션을 좀 이렇게 넓게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매트 이 땅 위에 있고요. 보트는 물 위에 있죠. 네. 나른 용창단은 그 하늘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갖 곳, 모든 곳을 이제 그 장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어울리는 거고요.
그 매트는 원래 이제 제가 스위트홈 시리즈에서 나온 그 노숙자의 매트에서 내가 깔 수 있는 매트로 나왔는데 이분들이 그 노숙인들을 많이 살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저기 불법 체류자들, 난민 출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상황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그 매트 그러니까 일단 도착하고 네. 아니면은 그 아프리카 대륙을 떠날 때도 주로 혼자 떠나거든요. 네. 근데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족이나 공동체의 이런 연대 그 실제적으로는 아니지만 항상 그런 그 연대가 있기 때문에 험난한 항해를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그 구명 보트를 타든 배를 탄 것만 해도 일단은 탈출에 성공한 거기 때문에 그 한 단계가 앞으로 나갔는데 이제 한 발 앞선 게 거기가 성공을 못하면은 파산을 당해서 이제 죽는 거죠. 네. 죽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판다고 하는 이제 봉이김 선단 예전에 물 같은 판다는데 실제로 물을 사 먹는 사회에 와 있고 그 물을 담는 병이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물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페트병이 가지고 있는 또 위기적 요소가 이렇게 상충되는 의미 요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선형처럼 꼬이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송하지만 특히 위에 보면은 고온 페트병에 역설적으로 다시 거기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구멍을 내서 거기에 물을 주는 이런 장면이죠. 지금 네네. 보시면은요.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이 없고 까맣게 타서 희망이 없지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물을 부으면서 예, 이렇게 예. 물을 주는 이런 행위죠.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으나 사진 한 점이 그 개념적으로 보면은 그 죽은 예술이 아니라 이제 산 예술이고 그래서 산 사회, 살아있는 사회를 위한 일종의 그 예술적 행위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그 불을 태우는 행위는 이제 그 불이라고 하는 뭔가를 어떤 속성을 소멸시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남아있는 그러니까 재는 아니죠. 이게 불의 흔적을 가진 것들을 통해서 또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늘이라든지 또는 억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드러내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요소가 선생님 작업 안에서는 약간 이렇게 꼬이면서 같이 풀려야 작품이 잘 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의 어떤 측면만이 이 작품의 의미 요소는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의 요소가 같이 맞물려 있는 형태로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이제 비닐로 한번 더 이제 나아가 보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 비닐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의미는 아주 직접적으로 이제 노숙인 뭐 이런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방인, 그 캐롤라의 여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정말 그 선생님이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을 정말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뭔가 바람에 계속 떠밀려가고 굶굴려가고 인도로 또 도로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위험하게 뭔가 위험한 상황에서 또 넘어가고 막 이런 여정, 정말 비닐의 그 여정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정말 정확한 어떤 속성의 지점을 파악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이제 난민들이죠. 선생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난민. 어쩌면 이 비닐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 오브제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 요소를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숙에서 현재의 난민 어떤 의미까지 이 비닐이라고 하는 이것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게 되었는지부터 얘기를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여러 질문 해주셨으니까 제가 기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켜켜이 여러 켜가 있어서 네. 작업 하나를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렇게도 볼 수 네. 있고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그래 왔거든요. 어떤 약간 뭐 그런 그 이방인으로 살다 보니까
제가 가진 문화나 이 풀어 해석해 나가는 방식들이 꼭 제가 살고 있는 그 곳에서 그대로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지인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그런 그 미술적 언어를 가져야만이 제가 그나마 조그마한 예술인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키면서 내 것을 늘상 유니버설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세계적인 이런 공통된 주제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항상 찾아내야 했었어요. 네. 하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여러 켜켜이 자꾸 쌓게 되더라고. 오히려 자꾸 틀어내야 되는데 작업 하나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거기에 그 쌓인 켜는 양파같이 많아지는 걸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뭐 이제 놓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밀접하게 소통을 원하면은 이게 이렇게 뭐라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작업이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내가 가진 공통 분모, 내가 가진 관심점에 대해서 이 작업과 접근해서 이 작업의 일부분이라도 소통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서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약간 그거는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이런 작업에 대한 자세가 선생님 작품은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는 상태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좋죠. 네. 근데 관객들은 제가 원하는 만큼 아니고 일부분만 봐도 또한 좋다. 그거는 이제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봉지를 할 때도 제가 그 말씀을 언젠가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비닐봉지, 그 독일에서 비닐봉지 보는 시각, 프랑스에서 보는 시각이 각각 다름을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독일에서는 즉각, 네. 에콜로시, 그러니까 환경적인 머터리얼. 그리고 제가 컬러풀한 이런 색상이 있는 비닐봉지를 쓰면 프랑스 사람들은 환경은 아주 뒷문제예요. 그냥 위쪽으로만 보는군요. 위쪽적 세계 배합. 네. 이 두 개가 제가 제 작업이 놓이는 곳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렇다면 작업이 그대로도 좋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관객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는 거 이전에 자꾸 지구가 이렇게 평온해지면서 서로 정보가 교환되고 이러면서 문화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동서양이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되겠죠. 이거는 또 너무 앞선간 제가 발언일지는 모르나 그러면서 그 작업의 그전에서는 읽히지 않았던 것도 조금씩 더 읽히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캐롤라의 여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바람에 떠밀려가는 이리저리 마치 어딘가에서는 얘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서 막 둥글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그 비닐 안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납작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잘 안 굴려가잖아요. 근데 얘가 어쨌든 그 안에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비워지지만 그 안에 뭔가 가벼운 숨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약간 좁아들다가 또 늘어났다가 왜냐하면 그 바람이 들어가면 훅 날아가고 또 바람이 좀 잦아들면 좀 조금씩 가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비닐이 하나의 그 숨을 쉬듯이 그래서 제가 가벼운 숨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것이 단순히 비닐이라는 오브제 때문이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바람의 공기 하나가 걔를 계속 어딘가로 살아있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노숙에 등장하는 비닐도 사실 거의 생존의 오브제잖아요. 그 안에 뭐든 막 집어 담가서 묶어서 나무 위에 확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포장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캐롤라 여정은 완전히 그냥 비닐 하나의 모습이었지만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숨을 쉬고 있는 형태로서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숨, 그렇지만 가벼운 숨, 어쩌면 그것이 이 비닐이 가지고 있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우리 2016년에 원주에서 만났을 때 선생님 하셨던 토지직이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비닐에 매질의 땅에 흙을 조금씩 담아서 이렇게 놔둔 작도 저는 그렇게 익혔어요. 나중에 흙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흙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 숨을 비닐이라고 하는 숨 안에 다시 담아 놓는 행위,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매질이 같은 경우 이제 갔을 때 아주 단편 소설 같은 거였지만 어떤 작업이었어요? 그게 토지지기 같은 경우는? 저기 캐롤라의 여정. 네네. 같이 내가 묶어서 설명하셔도 말씀드릴게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비닐봉지를 다루는 중에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비닐봉지는 캐롤라의 여정이 아마 유일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비닐봉지를 제가 이용하게 된 거는 장소의 이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저가 아니라 항상 타이에 의해서 끌려가고 손에서 지워지고 손에서 또 지워지고 그러고는 다시 이제 쓰레기통으로 가는 아주 이런 소비적인 그런 여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의인화시켰을 때 정말 턱없이 여기 끌려서 나 본의가 아니라 타이로 딴 데로 가야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결국에는 사라져야 되는 이런 사실을 의인화시키면은 굉장히 좀 힘든 이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비닐봉지를 다룰 때 이제 토지지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캐롤라의 여정과 다른 평면 작업 내지는 이런 지금 보시는 저기 위에 있는 리턴홈 작업도 네. 마찬가지지만 항상 비닐봉지들을 고정을 시켜요. 더 날아가지 못하게. 그래서 부여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어떨까? 아니면은 더 이상 안 떠다녀도 되고 여기에 그냥 좀 쉬어도 되고 이런 의미에서 캐롤라의 여정은 굉장히 좀 각별한 작업이고요. 토지지기는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게 봐주셨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네요. 제가 넣을 때 이렇게 봉지를 흙을 담아서 부기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가 숨을 쉬게끔 통을 열어주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숨을 쉴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중간 작업일 것 같고, 나머지는 액자에 갇힌 비닐봉지들, 액자에 갇힌 비닐봉지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해요. 저희 비닐봉지는 일시적인 정주다. 영원한 정주가 아니라 살짝 접어서 유리 판넬에 살짝 지금 일시적으로 갇혀 있고 이 비닐봉지들은 해체가 액자가 판넬이 해체가 됐을 때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러니까 잠시 머물다가는 이곳. 그곳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만남을 형성을 해요. 둘둘씩 아니면 나 혼자 둘둘씩 둘둘이 모여서 무리가 되고 우리가 되고. 네. 그러면은 캐롤라의 여정도 있지만 영등포 쪽방촌 작업도 하셨었잖아요. 이때 이제 둥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대한공간 룩부 지금 하고 있는 전시 제목은 집으로고 둥지, 집.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머물고 만나고 떠나고 하는 이 머물의 이 지점이 어쩌면 둥지이거나 집이거나 이런 것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머문다고 하는 것은 정착이 아닌 느낌이에요. 선생님 말씀은 뭔가 이렇게 계속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임시적이고 임의적으로 뭔가 어딘가에 머무는 상태,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같이, 저 사람같이. 네. 어디에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뭐 국내로 돌아온다, 네. 프랑스에 있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왜냐하면 살고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여기도 거기도 제 역할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행을 많이 하냐? 아주 여행을 별로 해본 적이 많이 하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이 되면은 국내에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부모님 방문하고 가족들 방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가서 미술계 전시들을 좀 훑어보고 이게 고작이고요. 일본의 전시 때문에 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 초기 때 유럽 여행을 한 외에는 뭐 특별히 관광을 위해서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술가의 작업이 특히 이제 하차인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업은 이제 작가의 삶의 선이 하나가 있고 그 선도 선생님의 작품과 거의 무관하지 않은 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 광대로 치면 뜸패인데 이렇게 계속 이동하는 광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뜸패 같은 삶을 사는데 역설적으로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 작품 속의 주체들도 계속 그런 이제 주체들의 시선이 더 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나한테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 영혼은 있죠. 한 곳에 머무르기를 나한테 맞는 곳에. 예. 그 부분 그러니까 항상 이동하는 부분이 아니라 머물고자 하는 영혼. 그래서 둥지틀기는 2013년도 그 코너 아트 스페이스에서 일어난 전시인데요. 그때도 제가 철저하게 또 세밀하게 계획을 짠 거죠. 위치적으로 저기 백화점이 있고 그 건너편에 조그마한 공간인데 그때 당시 스위트홈 시리즈를 국내에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국내에서 개인전을 한 지가 제가 학생 때 외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둥지틀기를 제가 이제 끌고 나왔고 그때 작업이 영등포에서 촬영한 영등포 제목도 영등포 그다음에 이제 쪽방촌 이런 것들이 모두 일단 첫 계획을 해서 작품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우연한 그 과정들이 뒤섞여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영등포 그 물리예술공장에서 지내게 되면서 네. 지낸 곳이 쪽방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려면 쪽방촌을 항상 지나갔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둥지틀기 쪽방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둥지틀기 쪽방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전시하는 그런 일회용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일종의 해결책으로 왜냐하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 정책이 우리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서는 주거적으로 마땅치 않다고 해서 아예 뭐 임대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살려면 경제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마 노숙인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쪽방촌을 우리한테는 또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많이 밀린 이런 계층의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그다음에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리에서 작업을 했던 스위트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쪽방 프로젝트는 나름대로 이게 혹시 프랑스나 이런 데서 주거 해결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둥지틀기인가요? 네, 둥지틀기 쪽방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그래서 쪽방을 썼어요. 다르게 뭐 이렇게. 근데 이번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작품도 이 보트의 크기가 거의 쪽방이에요. 거의 한 사람이 겨우 지금 뭐 탈 수 있을까, 뭐 뻗을 수 있을까, 누울 수 있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 작품에 이 정도 사이즈를 한 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보시면 그 매트 하나는 네. 그 이 노숙자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깔개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입으려도 되겠지만 신문지나 이제 그 뭐, 골판지 같은 네, 거를 이런 데 깔고. 있는데 항상 사이즈가 진짜 보기는 조금 작아 보여요. 이렇게 웅크러진 사이즈. 그래서 저 매트가 아마 좀 큰 그 깔개 크기고요. 네. 여기 이제 보트는 이게 한 4개 정도에서 한 3, 4, 5인 가족 크기? 애기도 있을 수 있고 네. 누워서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이런 크기고 선생님 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제 쪽방 크기 정도 되고요. 뭐 거기서 나온 거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네.